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희 KBC의 서울방송센터 스튜디오를 연결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국내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가 상황이 심각한 지금 지경인데요. 불황의 원인 어떤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석유화학 산업은 지난 50년 동안 국내의 기간 산업을 주도하고 성장을 견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의 공급 과잉과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의 자금률의 확대,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글로벌 환경 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한 여러 난제들이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지역구가 여수신데 이 여수야말로 이번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만큼 위기감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수 산단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대표 기업인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 NCC의 공장 가동률은 이미 8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불황을 겪으면서 관련된 현역 업체들의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이미 그 골목 상권에도 이러한 영향들이 반영이 돼서 썰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역세권의 그 상가들마저도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단지가 휘청하게 되면 지자체 재정도 덩달아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달 여수 상위 회장님도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알리셨는데 지금 여수시 재정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전라남도 국세 증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게 여수시의 국세 증수인데 이게 2021년 대비해서 절반에 가까운 40.3%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는 법인세, 지방소득세의 납부액이 중요한데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66%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재정에 지금 극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IMF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역 주민의 삶도 그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역구를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아마도 이 산단 불황의 여파를 피부로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을 실제로 호소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상인 여러분께서는 IMF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을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 이제 거의 임계치에 지금 와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 이건 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만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민생 경제, 서민 경제를 전혀 돌보지 않아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음식점 카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2023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감소세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역의 서민 경제는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인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그러니까 23일이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미 그 지난 4월부터 사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었는데 근 8개월여에 이르는 동안에 아직까지 대책이 안 나왔었습니다. 과거 태풍 흰남노 때는 국가 차원의 선제 위기 대응 지역 선포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8개월이 지나도록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정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를 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 이를 위해서 약 3조 원 가량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공급 과잉된 NCC 범용 제품의 이 부분의 설비를 좀 합리화하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보강하겠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이거 재가공 분야인데 이 부분에 고부가가치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이제 뭐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 할지 아니면은 자산 양수도 과세 이연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러한 세제 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운영 자금 지원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만 이번 정부의 대응이 조금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타개할 만한 내용의 대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그 지역에 지금 이제 지역 경제가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허물어지고 있는 문제까지 좀 대응하는 대응책들이 필요한데 여전히 좀 기업 중심의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책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는 좀 막연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고우면할 단계가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선제 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할 때만이 오히려 더 지원 비용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 정책에서 물론 이제 대기업이 가장 그 직격탄을 맞고 있기는 하지만은 협력업체,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좀 통합적인 지원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계속해서 석유화학산단 지역에 대해서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선포를 지금 촉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그러면 당장에 어떤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이제 공급 과잉 NCC의 설비 합리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보강, 다운스트림 분야의 고부가가치 전환 등 이러한 특히 세 가지 방향의 정책적 과제를 보완하게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지원들, 규제 합리화 이런 방안들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선포가 지금 바로 조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위기 사후 대응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고 지금 바로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하는 게 좀 지원하는 비용도 절감하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좀 소상공인들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과 대출 지원, 카드 수수료 감면, 지역화폐 지원 확대, 골목 상권 활성화 같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대책도 좀 함께 마련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자,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기업들, 민간 기업들일 텐데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 정부에서 좀 이런 것들부터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대책들을 좀 중점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산업 재편이나 지원, 연구 개발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새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기업체에서는 산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측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수에 지금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산단 조성이 좀 많이 지체가 되어 있는데 산단을 좀 조기에 확보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공급 용수 공급 그리고 수소 및 LNG의 원활한 공급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한 원가 절감, 비용 절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연 이런 세제 지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기업 간의 좀 구조조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예해서 사업의 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방안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정부 안을 보니까 좀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뭔가 연내 대책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시급한 이런 민생 문제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탄핵 정국으로 지금 국정 동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실제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늦춰짐 없이 또 바로바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그 지점입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리스크는 최고의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당시 주가만 해도 144조 원가량이 빠졌고 대외 신인도가 그냥 거의 최저점으로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보니까 1,450원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요.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기 전망도 1%대입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지금 25.5% 지난해보다 지금 2배 이상 상승하고 있고 신용카드 이용액은 4분의 1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다시 도약을 하고 발전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제 관료들이나 경제 부처에서는 계획된 경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고 앞서 얘기했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기간 산업을 살릴 때만이 국가 경제도 안정을 유지하게 되고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적어도 우리 경제 부처에서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히 이제 여수 국가 산단의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는 조속히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최대 석유화학 대기업인 LG화학이나 롯데케미컬 이런 회사들의 지금 시선이 모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위기 모면이 아니라 두 기업이 이제 구조조정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 다른 기업들도 체질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이제 구조 조정은 좀 불가피한 어쨌든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전히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노동자를 배제하고 이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교육과 그다음에 고용의 안정을 좀 필수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다시 재편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구조조정을 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만이 그리고 관련 규제를 최대한 좀 합리화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중앙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느닷없는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죄 수사와 현재 탄핵 심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국회에 계시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12.3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시도 내란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요. 여전히 그 내란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이 내란 사태를 조속히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지금 쉽게 난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내란의 수괴에 대한 조사와 체포, 구속 그리고 탄핵 심판의 조속한 진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덕수 체제는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리스크를 최대한 빨리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 체제가 특검법이나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조속한 공포 그리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조속한 임명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 체제는 그러한 역할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이켜 보니까 국무총리실이 당시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말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그때 당시 국무총리실이 계엄 프로세스를 앞장서서 실행했다는 것들이 정황이 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덕수 대행 체제로는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불신 또 여론의 불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정치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성탄절 다음 날입니다. 26일에 여야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하기로 된 상황이고 우원식 국회의장 또 한덕수 대행 그다음에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지도부들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첫 만남부터 이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갈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여야정 협의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실무적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특히 여당 쪽에서의 대표성 문제도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26일로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특히 지금 한덕수 대행의 오늘 조치 상황, 특검법에 대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지금 보류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 사항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조차도 방기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볼 때 여야정 협의체 진행도 좀 난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초선 의원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참여를 하셔서 민주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도 뽑히셨습니다. 의정 활동 처음 하시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또 의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의정 활동은 제가 국회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국정이 김건희 여사의 사실상 VIP 원으로 활동하는 상황들이 국감 과정에서 많이 밝혀졌는데 특히 문체위 국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소관
하고 있는 뭐 예술인 교육 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 삭감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 문제 어제도 좀 이승환 콘서트가 지방자치단체 구미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폐기되었는데 취소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여타 노력들을 좀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국감을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정치가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민생에 대한 우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민생특보단이 배족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명단을 올리셨습니다. 이 네, 민생특보단에서 어떤 역할들 중점적으로 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요즘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파탄 지경인 민생을 어떻게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고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대부업 문제나 엊그저께도 자살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대부업법 개정 등 여러 민생 현안 입법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좀 조속하게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뭐 지역 화폐 관련된 지역사랑 상품권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런 부분들도 좀 조속히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싶은 연말 연시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정치 또 경제 어느 것 하나 편안하지 않은 연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온 국민이 축복해야 될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 이 내란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신 걸로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그 내란의 위기를 좀 일단 저기 수습할 수 있는 가닥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아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내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민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오늘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도량발호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도량발호 뛸도 들보량 밟을 빨 뒷달을 호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입니다. 햄버거와 보살로 대변되는 황당하고 어설프기 그지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사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 정치인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의도 초대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말에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광주방송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최우선 일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2024년이 이제 꼭 일주일 남았는데 뭐 이맘때 되면 늘 하는 말이 다사다난했다, 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데 올해는 뭐 다사다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롤러코스터처럼 뭐 헌정사상 뭐 엄청난 일들이 그냥 벌어졌는데 페이스북에 뭐 망상계엄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일단 뭐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 하시면서 윤석열 후보 대통령 만드는데 최일선에 계셨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 기억하시지만 제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겪으면서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선거 과정부터 제가 지적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걸 비하해서 표현하는 분들은 가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전 제 직을 걸고 싸운 겁니다. 직을 걸고 싸우면서 이 사람 어떻게 바로잡아 보겠다. 요즘은 제가 격하게 표현하면은 너무나도 기본에서 도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하자면 사람 만들어 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진짜. 실패한 건가요, 근데? 어느 정도 선거 때는 게 억제가 가능했지만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막 나가기 시작한 거죠.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라 생각하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이상한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령 뭐 예를 들자면은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에게 뭐 처음에 입당할 때부터 패싱 입당할 때도 그랬고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다음에도 사실 네. 저에게 뒤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저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뭐 성상납 이러면서 뭐 윤리 넣어서 쫓아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어디 외신 인터뷰하면서 네. 정말 제가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요.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은 정말 꼴 좋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뜻으로? 자업자득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네. 대선 당선되고 나가지고 사실 제가 저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많은 대통령인데 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유치하게 정치를 한 겁니다. 천방지축으로 정치를 네. 했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돈키호테 같이 네. 망상에 빠져가지고 풍차가 나를 공격한다. 이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캐기 위해 가지고 내가 무슨 뭐 계엄을 하겠다. 이거는 돈키호테보다 못한 겁니다. 근데 애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리 의원님한테 뒤끝 그런 거는 왜 생긴 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상에 따른 것이죠. 그 뒤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주변에 했다는 네. 말을 들어보면은 이준석이 자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대선 기간 내내 괴롭혔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표현 쓰면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쓴 네. 건데,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거를 본인은 자기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궁금함이 드는데 사람 만들어 보려고 정말 노력했다고 하는데 딴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선거는 항상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네. 보면은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노정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보다 낫다 이런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선됐던 것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무속 쪽에 뭐 관심이 있거나 뭐 연관이 됐던 거를 그 선거 때는 잘 몰랐었나요, 그때는? 그때 왕자 쓰고 나왔을 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왕자 네. 쓰고 나왔을 때 저도 저거 뭐 하는 행동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넘어선 것들은 그 당시에 노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정치하면서 저에 대한 공격 많이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 실제로 뭐 그게 다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한테 뭐 학력 위조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성상남이 다 걸었지만 저는 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지금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때 나와가지고 사실 검증 기간이 짧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왕자 그거는 그 현장에서 제작진이나 뭐 이렇게 이거 중계 카메라에 잡힐 수 있으니까 지우시라 그랬는데 아 그냥 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인가요? 그거? 그게 이제 저는 그 현장에 네.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수행하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네. 지우라 그러는데 이게 뭐 매직이라서 안 지워졌다부터 해서 그게 실제로 방송에 노출된 건 한 번이지만은 뭐 네. 두세 번 정도 그런 있었는데 한 번은 지워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대통령이 네. 결국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던 지점이죠. 그래서 아마 표 많이 깎였을 겁니다. 그때도.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때 좀 알아봤어야 되나 하는 뭐 그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네. 제가 어쨌든 여당 당대표가 된다면은 네. 당연히 입법부에서 그런 대통령의 잘못하는 부분이나 아니 부족한 부분을 네. 보충해가지고 가면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선출된 당대표를 네. 내쫓는 것까지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이 정말 희한한 대통령 만나가지고 네. 고생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완전 과거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고생했다. 뭐 이제 끝난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게 앞으로 3년이나 더 지속되는 상황보다는 정말 계엄 자체는 비극적이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직무 정지시키고 네. 이제 또 결국에는 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네. 상당히 위급에 처한 대한민국 위해서는 불행 중 그래도 약간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헌재에서 문서 보내는 것들 다 지금 뭐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네. 좀
공의 비판하는 것이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 본인이 네. 이 지금 진행되는 2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재판 절차를 네. 좀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이게 뭐 문서 송달 같은 거 안 받고 해가지고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나도 이래도 되겠지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거의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좀 굴욕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남을 치죄하는 역할을 하던 검사가 지금은 법꾸라지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대통령을 네. 대체하기 위해서 만약에 또다시 반헌법적인 인물이 들어온다면은 네. 그건 비극적인 거 아니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쓰레기차 가고 네. 분뇨차 오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국민들께서 이제 이 징후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반헌법적인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 대해 가지고는 네. 조금 더 엄격하게 대해 주셔야 된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지연 절차 다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보이는 것과 네.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징후가 약간 좋지 않습니다. 분뇨차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예. 술 이슈 이거 예. 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뭐 아침에 새벽에 일정 잡아놓으면은 뭐술 드시고 못 나오고 그랬다는데 진짜인가요? 그게? 그게 사실 지방 일정이 몇 번 있었는데요. 지방 일정을 통째로 펑크낸 적도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음이 상하실까 봐 어딘지 제가 딱히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엄청 뭐라 한 적도 있었고요. 예, 제가 큰 틀에서 사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제 술 당분간 좀 자제하시라 그만두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네. 그 지지자들이 중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몇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네. 여기다 대고 내가 뭐라 그러냐. 예. 이분이 뭐 그랬더니만 뭐 아유 오늘 그냥 대표님이 좀 이렇게 어떻게 말씀 잘해주시고 아니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네. 여기 저 보러 온 사람들이 저 보러 온 사람 며칠이나 되겠느냐. 후보 보러 온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지 않겠느냐. 빨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날 이제 한 3군데 정도 유세가 있었는데 뒤에 일정이라도 빨리 기차 타고 내려오시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늦을 것 같으면 관저에서 용산에 저 가짜 출근 차량 경찰 호위 붙여갖고 그거 기사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용산 이전 때도 왜 이걸 사서 하냐 이런 어려운 이런 변화를 네. 사서 하냐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제가 당대표 하면서도 사실 당대표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보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13개, 14개 일정을 소화해도 매번 뭐 부족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면 솔직히 말하면 적어도 새벽 6시부터 일해도 네. 뭐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의 대사를 다 처리하기 어려울 텐데 네.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늦는다는 거는 8시, 9시를 넘겨가지고 출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출근 거리가 3, 4분 아닙니까? 거기 5분 아닙니까? 거의 네. 신호 통제도 할 테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겁니다.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왕도 5시면 일어나서 왕실 어른한테 문안 드리고 조강 아침 공부하고 시작을 했는데 왕 좋아하시면서 왜 그건 안 하셨나 모르겠네. 저는 굉장히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생활 양식이 잘 안 변하는구나. 네, 아무리 나에게 엄중한 대통령 책임이 와도 네.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관성대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대부분 60대 분들이 출마하실 겁니다. 저 빼고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여준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변할 거란 기대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 뭐 분녀차 얘기 잠깐 네. 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일단 뭐 형사사건 피의자고 피고인이고 5개 재판을 받는데 네. 지지자들 입장은 이게 정치 보복 수사를 해서 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아니 최근에 그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도 나왔지만은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윤석열 대통령 협박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뭐 돈 갖다 주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대장동 뭐 어떻게 인간해 주는데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무슨 압력 넣은 거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백현동에 그 땅에다가 종상향 시켜가지고 옹벽 어떻게 하는데 윤석열 검사 그 당시에 뭐 압력 주었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그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그게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검찰에서 그렇게 탈탈 털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범죄 피의자, 형사 피고인이 아니라 핍박받는 피해자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원래 그 교도소에 가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실제 3심까지 받으면서 법의 판단 받았지만은 다 억울하신 구석이 있잖아요, 전부 다.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원래 걸릴 거 아니었대, 뭐 때문에 걸렸다, 누구한테 배신당했다, 다 이런 거 억울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관점에서는 억울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1심 기준으로 봤을 때 선거법은 실제로 기소할 만하니까 기소했고, 그다음에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법리상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1승 1패입니다. 최종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다 떠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하면 압도적 1등이잖아요. 뭐 나머지 후보들 다 더해도 이재명 대표가 더 혼자 높은데 이런 여론조사는 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는 요즘 이재명 대표를 과거 뭐 진영은 다르지만은 이회창 총재에 비유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이회창 총재가 두 번이나 이제 대선 후보를 큰 당에 지내시면서 저분이 언젠가는 대통령 할 거라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했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도 이회창 총재 말고는 눈에 띄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바람에 밀려서 노무현 바람에도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홀로 민주당에서 주목받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치러지면은 나오는 사람들이 저 빼고는 다 60대 이상일 거다라는 말씀은 이번에 나오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71년도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걸 이제 주장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시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도전은 뭐 실패에 가까웠지만은 큰 틀에서는 그때 70년대에 그런 어떤 40대 기술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해서 민주화로 좀 더 순탄한 전환을 했다 그러면은 전두환 정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전체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경제 발전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좀 더 다채로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 유신이 찾아왔고 그 유신이 찾아온 다음에 나중에 잠깐의 봄 이후에 다시 12.12를 통해서 신군부가 집권했고 정말 발생했으면 안 되는 광주의 아픔 같은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지금 이제 뭐 유력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약간 유신 같은 뭐 그런 반헌법적인 사태가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깔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시대 전환이 필요할 때 그 시대 전환에 시간을 맞춰서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국 고생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망상기염도 바로 막혔듯이 지금 유신을 한다든지 누가 그런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전환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이런 선거를 치르면서 법률가 법조인 위주의 정치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된 거지만은 그러면서 정치의 모든 내용이, 정치 뉴스의 모든 것이 누가 감옥에 가느냐, 누가 기소되느냐, 누가 재판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이런 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산업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뒷전에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와중에 우리가 사실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논의가 안 되고 AI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들 못 하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예를 들어 국제회의 가가지고 맨날 우리 대통령 뽑아놓으면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다른 나라 대통령들, 총리들은 전부 다 가서 인사도 반갑게 나누고 영어로 잘 대화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대통령 뽑아놓으면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사람 몰고 다니면서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나 일으키고 이런 건 애초에 국제사회에 걸맞는 리더들이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걸 놓치면은요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어떤 법조라는 게 뭡니까? 그
좁은 법의 공간 안에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넘어서는 그런 글로벌한 어떤 사회의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하고 합당 고려 뭐 기사에 매우 악의적인 기사다, 뭐 찌라시 보고 썼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상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워낙 여론조사상 막강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당선되면서 동탄에서 우리 동탄의 의식 높은 젊은 유권자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결국엔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은 그 대안을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동탄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동탄 선거 때도요, 제가 처음에 여론조사 막 20 나오고 이럴 때 상대 후보, 민당 후보 막 40, 50 나오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아끼시는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당선되려 그러면은 네가 그 국민의힘 후보랑 연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단일화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제가 양비론을 할 건 아니지만은 개혁신당이 그리고 이준석만의 신선함과 아니면 특별함 그리고 진정성 있는 캠페인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뭐 합치면 된다 이런 게 할 필요 없다. 의식이 높고 수준이 높은 유권자의 그런 정치 의식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광주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화끈한 선택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누구를 감옥에 배니 누구를 방탄하느니 이런 걸로 싸웠던 정치권에 한번 경종을 울려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 바로 미래 세대가 선호할 수 있는 다양한 아젠다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전국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얘기를 했는데요. 도량 발호,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교수 투표 2위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의 후한무치였고, 3위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의미의 석서위려가 꼽혔습니다. 함부로 날뛰는 낯짝 두꺼운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이 모든 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한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의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가 선정됐고, 작년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이익에 눈이 멀어 의로움을 버린다, 견리망의가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